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에서 재직 중인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 먼저 인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메타버스를 여행하는 디지털 노마드 씨와 히치하이커라는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유형,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공부들을 함께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뭐 분명한 것 하나는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계라는 점이죠. 아직은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하는 존재로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여행하는 존재로 앞으로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로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이 메타버스를 대해야 하는지, 또 대체 메타버스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인화 선생이 지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제가 잠시 책 읽어주는 아줌마처럼 잠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021년의 어느 봄날 나는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에 입양해주세요 월드에서 국어를 하고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임인 입양해주세요는 로블록스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가장 많은 월드이다. 나는 더할 수 없이 산티나는 무료 아이템의 옷을 입고 머리 위에 펫 좀 주세요라는 말풍선을 띄우고 앉아 있었다. 입양해 주세요에서는 자신이 가진 반려동물, 그 펫이 부의 척도가 된다. 나는 아이들이 방방 점프하며 까르르 까르르 뛰어다니는 거리와 로마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채팅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 세상에 뒤처졌다는 것,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는 슬픈 생각을 곱씹고 있었다. 이 저자는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선 네, 그런 분이세요. 대학 교수님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로 10대들이 활동한다는 메타버스인 로블록스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하나라고 자신이 나이 먹었던 것, 세상에 뒤처졌다는 것에 이제 한탄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옆에서 한글이 적힌 말풍선이 떴다. 하이요, 님 거지세요?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 가죽을 뒤집어 쓴 아주 몰골이 사나운 사용자였다. 보면 모르니? 나는 네 하고 한글로 대답했다. 그러자 공룡이는 거래 신청을 하더니 뭘 주고 팽하니 가버렸다. 보지도 않고 수락 버튼을 누른 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벌떡 일어나서 안경을 벗고 모니터로 얼굴을 가져갔다. 노안 때문에 잘못 본 줄 알았다. 네온 공작새였다. 연주홍색의 꼬리와 연초록색의 날개, 이 두 가지 네온이 아름답게 빛나는 허공의 회전돌기가 우아한 공작새. 2200 로복스. 3만 원 정도 하는 아이템인데요. 4마리를 키워서 합성하면 한 8,800 로벅스짜리의 메가 네온 공작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이게 뭐야? 겁이 났다. 이대로 헤어지면 내가 먹튀가 될 것 같았다. 나는 공룡이를 쫓아갔다. 저기요, 님,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자 공룡이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어드민 명령을 써서 자신의 아바타를 10배 크기의 거인으로 부풀렸다. 괜찮아, 나 부자야, 너도 화이팅! 이라는 의미의 장난이었다. 득템하세요. 공룡이는 그 말을 남기고 볼일 다 봤다는 듯 웅성거리는 군중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12살일까? 13살일까? 아니면 더 나이가 많을까? 공룡이의 단호함, 당당함, 거리낌 없는 연대감은 그 네온 공작새가 부모의 용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공룡이는 로블록스에서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 개발자 어린이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로블록스에 처음 들어가서 이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면 익명성 때문에 어떤 분노와 냉소와 조롱 뭐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이득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어떤 조건 없는 증여가 가능하더라. 친절함을 배우고 호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푸는 정신이에요.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정신, 호혜를 느끼기도 하고 또 우정,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이길래 우리들로 하여금 50대 중반을 넘은 아저씨로 하여금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우리들이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오지 않은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착되지 않은 세계이죠. 앞으로 우리 세상을 지배하게 될 세계임은 분명하지만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그 세계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는 굉장히 다른 세계로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계를 살아갈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 우리들의 사고, 생각, 깊이, 철학적인 윤리적인 어떤 액션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메타버스에 대한 단초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메타버스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이 가상세계라고 칭해졌던 기존의 세상들을 향했던 이론들이 좀 진화하고 있어요. 그 몇 가지 변화하는 이론들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몇 가지 이론들은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각각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심도 깊은 이론들입니다만 우리는 가볍게 터치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론인데요. 제4의 벽이라고 불리웠던 스크린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대 연극 무대에서 이 연극 무대 때문에 이 제4의 벽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요. 무대 저편과 무대를 바라보는 이 관중들의 그 세계를 분리시켜 놓는 그 개념이었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마주하는 그 스크린이 바로 이 제4의 벽을 가장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내주는 장치이죠. 스크린 너머의 세상이 있습니다. 네, 그 세상은 뭐 스크린 자체가 평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영화관 스크린 너머에는 우리 세계하고 동일한 어떤 3차원적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극장 의자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이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제4의 벽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 때문에 안전한 이 세상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 그 가상 세계, 스크린 너머의 세계를 관람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주 가볍게 전쟁이 일어나는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 너머의 세상에는 당장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내는 굉장히 다급한 인물들이 존재하지만 스크린 바깥의 세상,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세상은 우리들의 어떤 현실 세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존재감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팝콘을 먹으면서, 지금은 극장에서 팝콘을 먹을 수 없죠. 하지만 팝콘을 먹으면서 콜라를 마시면서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그 스크린 너머에 있는 전쟁의 세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제4의 벽이었던 스크린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극장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죠. 3D 입체 영화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스크린 너머의 컨텐츠들이, 오브젝트들이 이제 현실 세계 우리들 곁으로 성큼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뭔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위기에 쌓여 있는 여주인공을 잡아주려고 손을 내뻗기도 합니다. 이런 3D 입체 영상물들은 사실 이 제4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던 이 스크린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출발선이 되었죠. 더 나아가면 이제 VR이라고 하는 기기들이 이 사회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 가상세계 안으로 3D 입체 영화가 오브젝트가 스크린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VR들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되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제4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개념의 그래서 창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용어로. 네. 그리고 이 가상의 벽이 무너지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사실 이 가상의 벽은 또 다른 개념으로서 일컬어지기도 했는데요. 인공물로서의 가상세계라고 이야기되어졌었습니다. 우리 그 마블 영화라던가 히어로스물들을 보면 마법사들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마법적인 판타지죠.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일정 공간을 분리시키는 그런 마법을 거는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일종의 매직 서클, 마법진이라고 하는데요. 시간과 공간의 특별한 영역을 설계해 주는 겁니다. 이 마법진이라는 공간 안에는 현실의 어떤 법칙이라던가 질서가 허용되지 않죠. 예를 들면 바깥에서 아무리 화살을 쏜다고 해도 이 마법진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에는 이 화살이 뚫지 못하는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의 매직 서클이 사실은 이 가상세계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린 너머의 세상은 마법진의 세상으로 현실 세계의 어떤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들이었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과는 별도의 특수한 특별한 법칙들이 작용되고 있던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그냥 여교수이지만 가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뭐 귀가 뾰족 서 있는 아주 예쁜 엘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자가 되어서 나의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바퀴벌레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되게 나약한 존재이지만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는 이 매직 서클이라는 특수한 개념 때문에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는 몬스터들을 한 방에 때려잡는 무시무시한 전사로 재탄생하기도 하죠. 이런 개념, 매직 서클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분리시켜주는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직 서클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결계가 이제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물론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이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포켓몬스터고. 네. 휴대폰 카메라를 현실 세계에 대면 이 책상 위에 뭐 파이리가 등장해서 나 잡아봐라 라고 이 수집? 네. 수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몬스터볼을 날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캐릭터의 등장을 우리가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게임들을 통해서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매직 서클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어떤 그 시발점이 된
게임이기도 해요. 현실 안에 현실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직접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거죠. 매직 서클은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매직 서클을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가상과 현실의 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존재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매직 서클을 오가는 사용자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 매직 서클이라는 개념 때문에 사실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나와 가상 세계에 있는 이 페르소나, 나를 대변해주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이 페르소나를 조정하는 이 플레이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 가상 세계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예를 들면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되지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게임 안에서는 내가 이름을 건너뛰고 말씀드릴게요. 게임 안에서는 내가 자동차를 신호에 맞춰서 교통 질서에 맞춰서 운전한다기보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은행을 털고 GTA 네, GTA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은행을 털고 경찰차를 부시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탈주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법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매직 서클이라는 가상과 현실을 분리시켜주는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실 현실 세계에 있는 이 펄슨의 어떤 정체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상 세계에서도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세 개의 피로 person, player, 페르소나라고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피가 이제는 하나로 합쳐져서 person과 페르소나가 같은 존재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가상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2000년이 되기 이전의 가상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즉 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이 환영이 지나치게 되면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계를 현실의 세계를 전복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 그래서 가상은 현존하지 않는 가짜를 의미하는 비관론적인 관념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지나면서 이 가상이라는 것이 가짜하고는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요. 가상은 현실이 아닌 실제에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 너머에 있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보낸 시간을 무의미하다. 거기서 경험했던 나의 경험을 무가치하다. 혹은 거기서 만난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 거기도 현실은 아니지만 실제하는 어떤 관계들, 어떤 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 실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라면 이 가상세계에서의 개념들은 앞으로 받게 될 것, 혹은 환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재정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가상에 대한 잠재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건 이제 낙관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의 세상에 탄생하게 된 거죠. 이런 개념들의 변화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윌리엄 깁슨의 뉴 로맨서라던가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 같은
SF 소설들에서 비롯되어서 2003년도에 린든랩에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새로운 메타버스의 이제 조상격인 세계인데요. 이 세계가 등장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들의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기 버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사실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세계 안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세컨드 라이프도 한번 꼭 살펴보시길 권해드려요. 어쨌든 글과 이미지 그리고 영상을 매개로 했던 인간의 상상력들이 이제는 이 종이와 전신, 전파를 넘어서 월드와이드 시뮬레이션의 가상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 흐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3D로 혹은 2D로 될 수도 있죠. 시뮬레이션 된 가상세계가 메타버스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진정한 가상세계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컴퓨터 웹에 기반을 둔 세계이기는 하지만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래픽과 프로그래밍 기술로 만들어진 모사의 세계가 아니라 이 약간 판타지가 있긴 하죠. 이 세계의 성스러운 힘을 알아보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계가 초자연적인 실제 그리고 영원하면서도 효험한 힘을 내재한 텍스트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텍스트로 바라본 기존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라던가 호소다 마모르의 썸머워즈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들을 여러분이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 여러분들께서 로블록스에 들어가시거나 제페토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갑자기 이름들이 막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지금 막 한참 뜨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 이것부터 하실 겁니다. 앞뒤로 걷는 거, 좌우로 걸어보는 거, 점프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동안 30분에서 한 40분, 길게 잡으면 어떤 분들은 1시간까지도 자기 캐릭터를 꾸미는 일에 집중하죠. 근데 이제 그것만 하다가는 이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요 걷기와 점프, 달리기, 캐릭터 꾸미기에 천착된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뒤로 한 채, 그 세계를 잠깐 30분 여행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세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사실 이 가상세계는 무한한 창작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 세계에서는 가상의 땅을 사서 그 공간을 꾸미고 그리고 그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번 안시청이라는 한 사용자가 굉장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분은 그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요. 세컨드 라이프에서 땅을 사서 공간을 꾸미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공간을 팔면서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오늘날 P2E라던가 NFT라던가 가상세계의 경제를 현실 세계의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그런 주장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메타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었습니다만 그런 현금화가 불가능했었습니다만 북미나 유럽에서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일들이 환전하는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된 그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달 대사관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기관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단돈 3만 원에 달 땅
막 1200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라고 이름 붙여서 증서를 받을 수 있는 뭐 봉이 긴선달 같은 거죠. 한강물을 퍼서 팔았던.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존재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경제적인 가치를 매겨서 판매하는 형식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달대사관이 벌였던 일이라던가 세컨라이프에서 있었던 일들은 오늘날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스2, 더 샌드박스, 업랜드, 디센트럴 랜드,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렉스라던가 메타버스2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이 가상의 세계를 꾸미고 돈을 버는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가상의 땅을 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페토를 보시면 제페토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렌지라는 크리에이터 때문이죠. 월 순수익이 1,500만 원이라고 해요. 수익은 한 1억 원 정도이고 1년 5개월 동안 이 제페토에서 아바타들이 쓸 수 있는 옷들, 아이템들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벌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세계 안에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권리가 나에게 인정되면서 가상 세계에서의 노동이 인정되는 시대가 되면서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그러니까 놀이가 아니라 일이 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제페토의 렌즈가 있다면 로블록스에는 옐롯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2008년생이고요.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강좌를 여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굳이 우리가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 로블록스에서 자신의 동생과 함께 탈출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영상을 찍은 걸로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계 안에서 내가 놀이터로서 이 세계를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창작자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이 세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로블록스에 있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영상을 찍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뭐 스크립트를 짠다거나 오브젝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 가상세계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넘어갈게요. 다시 얘기하면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무한한 창작 공간이자 놀이 공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자 사실 로블록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창작자가 되어서 오징어 게임의 그 배경을 그대로 담은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뭐 물론 조금 수준 낮게 제작되어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만, 와, 이건 정말 드라마의 새로운 버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창작자의 역할을 하는 이 플레이어들은,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일종의 밈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플레이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세계들을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첫 뮤직비디오를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거죠. 그냥 단순한 상영이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상영이 아니라 요 캐릭터 아바타들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그 댄스 동작을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이 캐릭터들한테 부여했어요. 그래서 단체로 뭐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이 구조화되어 요렇게 뮤직비디오처럼 똑같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공간에 같이 참여해서 그 애니메이션 된 그 동작들을, 모션들을 구현하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이걸 또 유튜브 같은 데다 올리기도 하면서, 일종의 창작 공간이면서 놀이터로서 메타버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교육, 세미나, 공연, 여행, 패션쇼, 그리고 뭐 광고나 홍보를 위한 혹은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식의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메타버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메타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크게 메타버스 탑승자들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유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는 사실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뿐만 아니라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리고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를 온,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겠죠. 디지털 이미그란트들,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 이 버추얼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오고자 하는 인물들, 버추얼 휴먼, 이렇게 네 부류의 탑승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술과 함께 살아온 세대들이죠.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태블릿의 강의를 정리하고, 이제 노트 같은 종이로 되어 있는 노트와 연필은 그닥 여러분 세상,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세상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일기도 안 쓰죠. 브이로그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ASMR을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는 그런 세대들이죠. 뭐 일반적으로 M세대, Z세대, 그리고 2015년 이후에 탄생한 알파 세대들이 바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인데요. 이들은 멀티플레이가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든, 뭐 그게 정치적인 일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참여하는 그런 능동적인 참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실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세대들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뭐 보는 혹은 듣는 수동적인 문화보다는 내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문화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가 성큼 다가오면서 현실 세계에 있는 나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정체성들을 발현할 수 있는 부캐들을 만들어서 함께 공존시키는 그런 세대를 살고 가는 존재들이죠. 사실 이 부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 메타버스와 부캐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아바타, 캐릭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바타는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도구이면서 가면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2D나 3D 그래픽, 그리고 이제 동작들을 구현해야 되니까 프로그래밍으로 구현된 인공적인 이미지인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플레이어를 대신하는 게임 세계 유의미한 허구적인 주체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욕망들을 이 아바타 캐릭터들을 대입시켜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익명성에 기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자아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본캐, 부캐가 공존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다양하게 경험시키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욕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에서 부캐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현실의 나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더 넓은 세계로 나를 확장시키려는 그런 도전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회 패러다임 때문에 이런 부캐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죠. 반면에 이런 세계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지연, 그러니까 뭐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이런 내가 나랑 같은 학교 출신, 뭐 이런 지연이나 학연, 뭐 핏줄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수시로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두 세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 대학, 뭐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도 이야기되어지는데요. 혹은 현실에서 살면서도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정도를 살아보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유행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 달 어디 여행 가서 산다고 해서 내가 현실에서의 삶을 아예 다 끊고 더 이상 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살면서도 내가 현실에서 영위하고 있던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던 일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 시대가 우리에게 현금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른바 유목민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단지 이 유목민의 삶은 개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유목민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짐을 싸고 풀어야 하잖아요. 언제든 이동해야 되니까. 간소함, 휴대 가능, 편리한 이동성들을 그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 21세기형 유목민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타블렛 PC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들을 소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늘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모험들을 굉장히 즐기고 새로운 도전 또한 즐기는 그런 세대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편안한 나의 안식처인 집보다는 이동성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자동차에 더 관심이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투잡, 쓰리잡 뭐 이런 걸 추구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어떤 익숙한 것에 대한 추구를 하는 세대들이 중심이었다면 이 디지털 유목민들은 낯설음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음식, 낯선 문화,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혁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아지고 있죠. 반면 이제 디지털 이미그란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디지털 유목민들은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삶일 테고요. 이 디지털 이미그란트 이주한 세대들은 이제 저 같은 세대들이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세대들일 겁니다. 아날로그에서 태어났죠.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메타버스 세계로 지금 막 이주한 세대들입니다.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이해하고 또 이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들도 필요합니다. 뭐 요즘은 어디 뭐 물건을 사러 가도 키오스크를 통해서 햄버거 하나도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다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송금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죠. 뭐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더 하죠. 매번 뭐 유튜브 같은 거에 동영상 올려서 이것 좀 보세요라고 보내도 이걸 어디 가서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우리가 만약에 메타버스의 탑승객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버스에 그 버스가 그 버스는 아니지만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것처럼 이 세대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라던가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져야 하지만 세대 간의 단절을 줄이고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메타버스 세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지금의 스마트폰이 실버 세대에게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혹은 지금의 카카오톡이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이미그란트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세상들이, 그런 시스템과 서비스들, 콘텐츠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반면 메타버스에서 태어난 세대도 있습니다. 가상의 인플루언서들인데요.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죠. 이들은 그 현실의 4명의 멤버, 그리고 가상의 그들의 어떤 짝을 이루는 가상의 멤버 4명 해서 총 8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멤버들은 가상의 멤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뭔가 조언을 얻는다거나 앞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함께 계획한다고 해요. 신한카드 광고였나요?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예쁘게 생긴 한 여대생쯤 되어 보이는 분이 나와서 아주 발랄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광고가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광고가 잘 만들어져서 유행했다기보다는 그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분이, 로지라고 하는 이 일종의 연예인이 사실은 현실 세계에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하이퍼 메타라는 세계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인식되면서부터이죠. 근데 이런 그 가상의 인플루언서들은 리얼 휴먼과 사진을 찍으면서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인스타에 올렸던 이 로지의 일상들을 팔로우하고, 그냥 예쁜 언니이니까 인플루언서인지 알았던 거죠. 팔로우하고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그녀가 가상의 인물인 줄 알면서도, 알게 된 순간 이후에도 배신감을 느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다. 그냥 실제 존재하는 인물처럼 대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들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버추얼 휴먼들에 우리가 흥미를 갖는 이유는 호모데우스적인 욕구 때문이라고 해요. 호모데우스라는 건 그 컨트롤하기 쉬운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작자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욕구입니다. 욕구 때문에 이 버추얼 휴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릴 미켈라라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존재하고 있죠. 일본의 이케아를 광고하는 버추얼 휴먼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재미있습니다. 이런 가상의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어떤 환경에 집어 넣을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재미도 있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뒤쫓는 재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밈 문화하고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추얼 휴먼들의 이 존재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 까닭은 딥페이크 기술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 기술도 발달했고요. 거기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이 더해지고, 또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지고, 네,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들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태어난 인물들과 우리는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실존하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 펭수도 버추얼 휴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미키 마우스처럼 펭수가 누구인지, 실제 저 안에서 동작을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면 메타버스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저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저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에도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명과 암이 있는데요. 우리가 24시간 메타버스에 정보를 남기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SNS와
혹은 메타버스에서의 우리 애들의 기록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 서치를 보시면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라이프 로깅 기술을 통해서 아버지가 실종된 딸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건 되게 그 메타버스의 기록들을, 메타버스에 기록된 어떤 데이터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뭐 내가 오늘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여기가 어디인지 기록하고 몇 박 며칠로 왔고 뭐 이런 거를 기록하는 순간 우리 집은 빈집이다라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잖아요.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킬 앤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886년에 출간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학식이 매우 높았던 지킬 박사가 인간의 내면에 함께 존재하는 어떤 선과 악을 분리해낼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게 되고 그걸 자신이 직접 실험한답시고 마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둘로 나뉘어서 나쁜 짓만 하는 악의 결정체인 하이드 씨로 변해버리는 그러면서 온갖 악한 행동들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드러낸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체성을 시험해보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보는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세계가 이 지킬 앤 하이드의 그 어떤 속성들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의 결과로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하고 또 일관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걸 특성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나 언어 양식 그리고 행동들은 다 이 정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들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격을 이 메타버스 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다라는 것은 이 성격을 분리시켜내는 마치 하이드 박사와 지킬처럼 성격을 분리시켜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는 어떤 악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혹은 굳이 악한 정체가 아니어도 현실의 나와는 좀 다른 정체성으로 이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것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실제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메타버스 내에서 하이드시로 살아가는 수많은 지킬 박사들을 목격합니다. 악플을 달기도 하고 언어적인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3D 혹은 2D 캐릭터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뭐 성적인 범죄라던가 다양한 범죄들, 성적인 범죄들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연장하는 그런 그 디지털 트윈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아바타 뒤에 숨겨져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활동들은 조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미연에 방지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실 세계에서 남성이 메타버스에서 여성으로 활동했던 알렉스와 조안의 사례가 있어요. 알렉스는 남자인데요.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얼굴도 좀 못생겼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여성들과 잘 지내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현실에 있는 욕망들을 일정 정도 풀어내기 위해서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조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으로 활동을 하면서 현실의 결핍을 채웠다고 해요. 근데 정신과 의사니까 남의 말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특히나 여성들이 자신의 속내를 굉장히 많이 이 메타버스에서 조안이라는 이 알렉스에게 잘 펼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점점 따르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그러신 것처럼 이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나면 실질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날 수 있겠어요? 자기는 현실 세계에서 남자잖아요. 내가 여자가 이제 가상 세계에서 내가 여자인 척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남자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내가 가상 세계에서 거짓된 자아를 표현했다라는 걸 밝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짓말이라는 건 점점 커지죠, 눈덩이처럼. 그래서 점점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메타버스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들통나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언의 말을 믿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았던 수많은 친구들은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조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알렉스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메타버스에서 조언으로 활동했지만, 그 행복했던 삶조차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실험의 장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메타버스는 더 큰 문제예요.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1월 8일 날 이런 기사가 떴어요. 세금 수십억을 쓴 공공 메타버스 볼거리가 없네. 메타버스가 유행이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정말 모든 공간, 모든 곳에서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들도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크고 작게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다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약한, 그냥 공간만 돈을 들여서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돈을 들여서 공간만 만들어놨지, 그 공간에서 실질적인 어떤 활동들이나 삶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공공기관만 이런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버추얼 휴먼, 아프리카 TV에서도 메타버스 프리블록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버추얼 휴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개최했죠. CES 2022에서도 메타버스 부스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버추얼 스토어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체험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여기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토종 메타버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723개사가 다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들고 이 핫한 플레이스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세계임은 분명하고, 어찌 보면 인터넷의 미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터넷을 빼면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인터넷의 미래라고 통칭해서 불러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껍질만인 메타버스 혹은 그것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메타버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달 정도에 강의가 5차시 강의가 모두 끝나고 나면 그런 질문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된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이 강의를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 이었지만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